2014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 1,420만 명. 관광 수입 181억 달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세계 20위. 관광산업 불모지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관광 대국의 디딤돌을 만들며 기적적인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다. 즉 공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외화 획득 사업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이해가 높아지고 국가 홍보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세수나 고용 쪽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관광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관광공사는 우리나라의 해외에 가서 파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세계 속에 코리아를 각인시켜 나가는 힘. 관광 한국을 만드는 그 중심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있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아무도 몰라주는 것이 그 당시 한국이었죠. 초창기에는 의학을 통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고 관광 수입이 필수적이다 하는 것을 위에 분들은 다 인식하고 있었죠.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1954년 교통부 유군국에 관광과가 설치되면서 시작됐는데 한국 전쟁 직후 복구 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화 획득의 한 수단으로 관광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홍보실에서는 6월 24일 각부 장관, 주한 각국 대사공사를 비롯한 내외 귀빈들과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집 개관식을 성대히 거행했습니다. 서울 시내 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이 한국의 집 코리아 하우스는 주한 외국인들과의 친선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풍속 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외국인의 휴식처입니다. 우선 유엔군의 휴가 장병 유치를 위해 1957년 한국의 집이 문을 열었고 서울시에 날씬하고 아담한 관광버스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광버스는 라디오 확성기, 난방장치 등을 완비하고 앞으로 명승보죽을 안내하는 서비스걸로 등장돼서 유람객들에게 제공돼서 외화 획득의 이익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급 시설을 갖춘 관광버스 10대가 서울 인현동에서 시동식을 갖고 첫 운행을 시작했다. 그리고 1958년 60여 명의 영국인들이 한국을 찾았다. 우리나라의 명승지를 관광하고자 영국 아시아하크 한국지부가 주최한 관광객들이 6월 12일 교통부의 안내를 받아 호남지방의 명승지를 들어섰습니다. 일행은 먼저 은진에서 석조미륵의 조형미에 놀랐고 부여에 가서는 사자들을 위시한 유서 깊은 백마강변에 자리 잡은 풍경 그윽한 백화정, 낙화암 등 백제의 사적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른바 라스 관광단이라 불렸던 이들은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적인 친목단체 회원들로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단이었다. 한국에 있는 영국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외국인들을 많이 모았어요. 로얄 애시아틱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버스를 태워서 각 관광지를 여행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여행사 활동을 한 66년까지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한국을 둘러보고 외국에 전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전란의 상처를 딛고 힘겹게 시작된 대한민국의 관광산업은 1961년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자본 축적이 안 됐기 때문에 외화가 없으니까 뭐 수출이라 해야 1차 산업, 농수산물, 가발, 머리 잘라서 수출하고 뭐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관광산업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하고 해외에서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서 구체협력을 유도하는 이런 산업으로서 인식이 됐고 5.16 군사혁명 정부가 결국은
한국의 외화의 수입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 경제 발전에 삼아야 되겠다. 이래서 관광 수입을 박정희 최고의장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이제 지시를 내리고 추진한 거죠. 1961년 8월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확장을 위해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 공포했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수된 1962년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를 출범시키며 관광 한국에 막을 올렸다. 당시 창설 목적은 국제관광진흥, 국민관광진흥, 그다음에 관광단지 개발, 그다음에 조사연구, 관광요원 양성 교육 기능이죠. 그다음에 부대사업 이렇게 돼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니까 관광단지 개발하고 부대사업, 워커힐 호텔이나 아리랑 택시 같은 그런 영업을 위주로 했었고 도로도 뭐 형편없었고 또 운송 수단도 별로였고 쇼핑 시설도 별로 없고 이게 모든 게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동해를 굽어보는 경포대 관광호텔이 지난 23일 교통부의 추천으로 준공을 보게 됐습니다. 부산에는 해운대 극동호텔이 준공됨으로써 관광객 유치를 위한 120개의 방이 더 마련됐습니다. 정부에서는 먼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부터 짓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강산과 명승 호족을 찾아오는 외국 관광객과 주한 유엔군의 휴식처가 될 동양굴지의 관광센터 워커힐이 지난 4월 8일 드디어 개관되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1963년 워커힐 호텔의 준공을 이끌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을 쏟았다. 한국에 그 당시에 주한 미군이 한 5만 8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주로 필리핀이라든가 일본 이런 동남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서 거기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그대로 유치해서 외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관점에서 워커힐 호텔이라는 그 수용 시설을 짓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지어진 워커힐 호텔은 실내 수영장과 같은 최신식 시설들을 갖추었고 호텔 개관과 함께 당대 최고의 재즈 뮤지션인 루이 암스트롱의 공연으로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것은 하나의 공연보다는 해외의 관광을 알리는 그런 쪽으로 관광공사가 방향을 잡았죠. 루이 암스트롱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뉴스를 타고 전파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 국민소득이 100불을 오고 갔는데 그분이 그 일행 모든 분 체제 유지비 항공료 가지고 약 8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경비를 지출했지만 저희들은 8만 불 속에는 100배, 1000배 이상이 홍보가 됐다. 특히 또 우리나라의 주한 유엔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일본에도 또 있었고. 이 워커힐의 가장 큰 건물에 있는 나이트클럽의 무대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입체식 회전 무대로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층 쇼의 흥미를 돋구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외국인들을 배려해 마치 서양의 클럽을 연상케 하는 공연이 밤마다 이어졌는데 호텔에 투숙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을 관광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었다. 워커힐 쇼는 대개 1,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우리 민속 관련된 쇼고 2부는 좀 정말 서양의 무랑루즈 같은 예를 들면 그런 쇼를 하게 되니까 국내외인들이 잘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 손님들에게 우리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가지 에티켓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집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깨끗이 청소하고 담벽에 그려놓은 지저분한 낙서들도 모두 지워야겠어요. 거리에 갖고 놓은 정원에 침입하거나 필요 이상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주택도 삼가해야겠어요. 다음으로는 각자가 설선해서 공중도덕을 지켜야겠어요. 또한 외국인들이 무엇이든 물을 때는
보다 더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외국 사람을 구경거리로 여겨 줄줄 따라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어요. 외국인을 쉽게 볼 수 없었던 시절. 그들을 신기하게 바라보는 국민들 교육은 정부에서 계몽 영상을 만들어 개선해 나갔지만 가이드 양성에서부터 호텔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관광업 종사원들의 교육은 관광공사가 담당했다. 또 종사원들의 서양 문화에 대한 그 서비스 방법, 또 그 손님들을 대하는 이런 자세, 특히 이제 언어 문제가 제일 문제였죠. 외국인들이 이제 전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면은 의사소통이 불편하니까 서로 안 받으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에 대한 영어 교육 같은 것을 시작을 했죠. 하여튼 한국에 와 있는 주재원이 화장실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어가지고 영어로 뭐 소리를 질러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휴지를 달라고 하니까 웨이터가 휴지를 주면서 한국말로 자식 뭐 밥만 먹고 똥만 싸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말을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 밥만 먹고 똥만 싼다 어떡할래? 이래가지고 이게 에피소드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또 관광공사 직무 교육에 외국인 있는 데서 함부로 한국말로 말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그 일화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이었죠. 정치인들이나 기업의 CEO들도 익숙하지 않은 서양 문화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70초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높은 분들이 양식을 어떻게 먹는지, 술을 어떻게 시켜 먹는지 그런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공사의 교육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높은 분들을 모셔다가 양식 먹는 방법, 술 시키는 방법, 술 맛보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도 하고 그랬습니다. 온 세계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대회는 드디어 종반전에 돌입. 금메달 획득을 눈앞에 둔 선수들은 저마다 조국의 명예를 걸고 선전분투하고 있는데 또한 일본에서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가 열릴 때면 이를 놓치지 않고 홍보의 기회로 삼았다. 여행업계를 대상으로 해서는 한국이 뭐 이런 나라니까 가서 이런 것을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여행 상품을 개발해서 송객을 좀 해주면 좋겠다. 중국으로 올 경우, 방문할 경우에 한국도 둘러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1965년 서울에서 열린 제14차 파타 총회는 외국의 관광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신인 국제관광공사 제3대 오재경 총재가 1964년 시드니에서 열린 제13차 파타 총회에서 차기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국제관광공사는 즉시 파타 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해 주요 인사의 청와대 예방과 연회를 주최하는 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국제관광공사는 미국 내 아시아 여행 전문 업체인 지타월드 투어스사로부터 세계 일주 또는 아시아 관광 코스에 서울을 포함시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일본 교통공사와 여행알선 쌍무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6월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더욱 많은 일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1965년에 한국교 정상화가 돼가지고 일본 관광객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외국 관광객 10만 명을 달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관광산업 발전에 대한 정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게 되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도
다시 더 개발하고 보완하고 해가지고 언어 서비스, 그다음에 숙박 문제, 음식 문제, 그리고 교통 여러 가지 인프라, 관광 인프라가 중요했는데 거기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죠. 우리가 어떤 그 하드웨어를 선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업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정부는 1975년 관광자원의 개발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관광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진흥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했다. 관광산업이 국가 간의 이해가 높아지고 국가 홍보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에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세제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정부의 그 지원을 받아서 하나의 수출산업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전략산업으로서 육성하게 되는 거죠, 정부가. 이에 따라 관광공사의 기본 업무 역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관광진흥 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주 보문단지는 국가 전략산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규모 관광단지로 사실 1971년부터 개발 계획이 시작됐는데 이는 보문 호수를 낀 일대를 관광단지로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경주는 이제 신라 고도의 도시이기 때문에 문화재를 손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거냐. 이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신라 문화재를 건들지 않고 개발할 수 있는 곳은 보문단지 주변밖에 없다.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지고 지역을 지정해 주셨고 이에 따라 관광공사는 1975년 8월 경주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한다. 경주 보문단지 개발 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직원 한 10명이 근무를 하다가 예산 규모, 경제 규모가 커졌다 보니까 경주관광개발공사를 관광공사 자회사로 별도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분들이 본격적으로 개발을 맡게 됩니다. 총 312만 평의 대지에 48만 평의 보문호수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보문단지가 사실은 이게 약간 좀 뭐 불모지 비슷한 이제 그런 지형이었는데 거기 개발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수돗물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경주 시내를 보급하는 물도 부족한데 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이 수돗물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부하고 관광공사하고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경주에서 간포로 넘어가는 산골 조금만 있지 덕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럼 여기다 덕동댐을 만들자. 이래서 동시에 이제 만들고 결국 보문단지 개발의 일환으로 1975년 착공에 들어간 덕동댐은 1977년 완공돼 보문호수의 물을 조절하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다. 덕동댐에 있는 경주 보문호수가 경주 종합개발사무소에 들러 보문호수 주변에 해송과 벚꽃나무를 심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보문단지를 수시로 들러 공사 진행 사항을 살폈고 신라 고도의 모습을 재현하라며 손수 개발 지침서를 작성할 만큼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신라의 고도의 천라의 그 철학은 대통령께서 있었고 우리 개발공사, 관광공사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교통부가 우리가 산하였기 때문에 교통부의 관광국 생각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경주 보문단지는 보문호수를 중심으로 각종 위락시설과 호반시설, 65만여 평의 골프장까지 들어서며 1979년 4월 문을 열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관광단지의
아주 시범적이고 모범적으로 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죠. 이 밖에도 1977년 제주 중문단지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면서 국제 수준급의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힘썼고 설악동 신설지구 개발 사업에 참여해 짜임새 있는 관광단지를 건설하기도 했다. 또한 관광공사는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특별한 사업을 전개하기도 했다. 바로 1975년 시작된 한국전 참전용사 재방문 유치 사업이다. 우리나라에 뭐 6.25 때 많은 그 군인이 참여해가지고 진짜 피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을 위한 그 리비지 프로그램, 우선 여러분 덕분으로 이만큼이 잘 살게 됐다. 참전용사 유치 계획은 당시에 우리 김자겸 사장님이셨는데 공군 대령으로 예편을 하셨고 해외 대사로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께서 선진국의 책을 보시고 본인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건 참전용사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 참전용사 재방문 유치 사업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의 한국 방문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전 참전에 보답하고 경제, 문화적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 시작됐는데 이는 정부의 승인을 얻어 관광공사와 제양군인회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갔다. 제양군인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참전용사에 대한 그 인적사항 또는 초청의 우선순위 이것은 제양군인에서 이제 다 마련해 주셨고 일부 경비라든지 우리 한국을 알리는 또 관광 또 대통령을 만나는 의전 이런 관계는 이제 관광공사가 관광공사는 해외 지사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고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우방국의 유치 교섭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그분들이 이제 되게 연세들이 80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최근에 제작한 한국항공 홍보 영상 같은 거 보여드리면 이분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우세요. 전쟁을 할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헐벗고 굶주리다고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그런 상태의 나라였는데 그래서 당신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부터 우실 때는 정말 저도 가슴이 찡한 그런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80년대 초까지 5천여 명의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이 한국을 찾았고 이들은 판문점과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임진강과 춘천, 인천 등을 방문해 추모 행사를 가졌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인 현대조선과 포항제철, 민속촌과 국립박물관 등을 돌아보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찾아온 6.25 동란 참전 외국군 22명을 청와대로 불러 환담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동란 당시 함께 싸워준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6.25 때 참전해서 폐허가 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줄은 자기들은 몰랐다. 그러면서 한국전에 참전하는 것이 자기는 영광스럽고 이렇게 보람된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978년도에 들어서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이 11월 말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광공사를 비롯한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1978년 드디어 관광객 100만 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고 100만 번째 관광객인 미국인 존슨 바바라 부인은 한국전에 참전했던 남편과 함께 서울을 방문해 그 의미를 더했다. 78년도 100만 명 돌파했을 때는 우리 관광에 몸담고 있는 관광공사 직원은 물론 또 전 관광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원들 또 관광협회 또 뭐 여행사협회가 이건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었죠. 기쁨도 잠시였다. 제2차 5.1 쇼크로 관광업계에도 불황이 닥쳤고
대한민국을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많았다. 그냥 그분들이 한국에서 아는 것은 6.25 전쟁, 그리고 정말 못 사는 나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이 가면 어떻게 자느냐, 무엇을 먹느냐, 물을 먹을 수 있느냐, 신발을 뭘 신고 가야 되냐, 그러니까 포장 같은 것이 안 돼 있고 지저분하니까 심지어 장화를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그 우스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기회가 필요했다. 그때는 사실 큰 이벤트가 없었는데 78년도 100만 돌파 이후에 79년도에 사실 파타 총회라는 게 있었어요. 태평양 아시아 지역 총회인데 여행업자들 총회죠. 그것이 이제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걸 다리로 해서 발전이 됐거든요. 관광공사는 197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유치 활동을 벌여 제28회 파타 총회를 서울 개최로 확정지었고 1979년 4월 18일 서울에서 개회식을 열었다. 65년에 이은 두 번째 개최였다. 일을 롯데호텔에서 시작하는데 한 달 전에 답사단이 나와서 제대로 되고 준비되고 있는가 봤더니 그 당시 나보니까 프라자 호텔 앞에 산더미가 흙더미가 쌓이는데 그 사람들이 보기엔 참 한심한 얘기죠. 4달에 회의를 할 텐데 시청 앞에 흙이 산더미 같이 쌓여있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다 해결할 때 이거 좀 말라고. 전혀 문제없이 준비를 했죠. 하는 다 놀라는 거죠. 듣던 거와 와보니까 다르다 이거죠. 관광공사는 온 역량을 총회에 집중했다.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환영 분위기를 조성했고 신규 호텔을 건설해 총회 관계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했으며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 세계 각국의 기자들을 초청하기도 했다. 관광 기자들이 좀 상당수 초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그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서. 그런데 영국 기자 부부였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부부 한 커플을 위해서 우리 직원 또 지자체 또 관련 기관 해서 대여섯 명이 동시에 그 사람을 지원했는데 설악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금강굴 이런 데 같이 취재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좀 과잉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만큼 그때만 해도 이제 전략적으로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었고 어떻게든지 해외에 우리나라를 좀 잘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이 굉장히 컸던 때죠. 박 대통령은 경주 보문 관광단지에 들러 오는 4월 우리나라에서 열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관광총회 지장이 없도록 모든 공사를 완전히 끝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파타 총회 일정에 맞춰 개장한 경주 보문단지에서 총회가 끝난 후 워크숍을 개최해 세계 40여 개국 여행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관광자원과 문화재를 소개하기도 했다. 서울에서 개최한 제28회 파타 총회는 사상 최초로 참가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중국, 호주, 태국, 미국 등 7개 국가가 문화재 행사를 실시해 인근 지역 간의 공동 유치 활동의 계기를 마련했는데 이 역시 파타 총회 사상 최대 규모였다. 그걸 통해서 관광에 대한 인식이 조금 높아지는 계기가 됐고 특히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관광 목적지로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됐죠. 그다음에 파타가 관광 쪽의 어떤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회의이기도 했지만 한국의 어떤 그 산업으로서 의미를 갖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세울 1981년 9월 30일 서독의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IOC 총회에서 서울은 제24회 하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 감격을 안았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86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서울로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관광에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다.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였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고.
관광공사에서는 올림픽 준비관광위원회를 발족해 관광 부문의 장단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시작했다. 체육 행사 이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국을 보고 가는 거거든요. 또 그 기회에 한국을 알리는 거죠. 당시에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국가 홍보를 담당했다고 볼 수 있죠. 관광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인들을 초청했고 많은 여행업자를 초청했고 또 외국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그러죠. 주요 인사들을 계속 초청을 해서 한국의 발전한 모습, 또 한국이 잘 준비하고 있는 모습, 또 한국이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또 돌아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었죠. 또한 세계 주요 도시마다 홍보 유치단을 파견하기도 했다. 물론 해외 지사도 있지만은 지사 요원 몇 명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고비마다 유치단을 결성해가지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도시를 순회하면서 주요 국가에서 한국을 알리고 또 코리안 나잇이라는 한국 전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브닝 행사를 해가지고 춤과 노래, 특히 민속 공연단들이 이제 주로 많이 공연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지의 TV나 다른 신문에 보도가 되고 여행사들을 통해서는 한국에 가는 방한 상품을 많이 제작해달라고 우리가 주문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손님들이 머물 숙박시설이었다. 관광공사는 국제회의부에 숙박예약센터를 설치해 호텔을 중심으로 숙박시설을 확보했고 예약 서비스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섰다. 아시안게임 때다 2만 실 정도까지 늘렸고 그 후에 2년간의 1만 실 정도를 더 추가해서 3만 실 정도를 가지고 올림픽을 치르게 됐었죠. 그때 숙박시설에는 그곳으로도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관광공사 또 여러 유관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만들어낸 대책 중에 하나는 가용 숙박시설은 대체 숙박시설. 예를 들면 올림픽 그 당시 선수촌 아파트 지어가지고 개관하기 전에 숙소로 그걸 썼어요. 심지어 대학의 기숙사와 올림픽 경기장 주변의 장급 여관들까지 확보해야 했다. 관광공사가 이제 장급 여관들을 묶어서 여행객들을 유치했는데 공사 직원들이 제복을 입고 앉아 있으면 제발 좀 문 앞에 앉아 있지 말아달라고 뒤쪽으로 안 보이는 곳에 가 있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여직원들도 제복을 입고 여관에 배치되는데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다.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명예통역 안내원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 4,000명 정도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 중에 명예통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전화 연결해가지고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의가 들어오면은 자기가 안내해주거나 또는 가까운 데 있으면 직접 출장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관광 안내도 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으로 서울올림픽이 개최됐던 1988년 외국인 관광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다. 아시안게임의 관광 수입은 20억 불, 또 올림픽에서는 27억 불 정도의 관광 수입이 있었지만은 국내적으로도 국민을 단합시키고 또 애국심을 고취하게 되고 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건 가치로 따지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효과가 있었다. 그때 와서 본 언론인들이 드디어 한강의 기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관광이라는 거는 주어진 자원 가지고 마케팅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있는 자원에다가 이걸 어떻게 관광 상품화해서 연출해서 이거를 상품으로서의 어떤 부가가치를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관광은 문화와 또 경제가 같이 통해 있는 종합산업입니다. 관광만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교류가 아닌가.
1989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을 완전 자유화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연령 제한이 있었던 해외여행은 개방화의 물결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자유화됐고, 이에 따라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여행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해외 지사마다 국민 해외여행 안내 코너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여행자들의 소양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저희가 했던 건 아니고요. 과거에 해외여행이 1989년도에 자유화가 됐는데, 자유화 되기 전에는 남자는 방공연맹, 여자는 예지원이라는 데서 이제 해외여행 가기 전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워낙 가기 어려운 시절이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제 89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관광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1989년부터 저희가 교육을 시켰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질서를 잘 지켜라, 남의 나라 문화를 존중해라,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 가가지고 한국에서 하던 습관대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외국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거나 기괴하게 보이기까지 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죠. 그 당시에 좌변기가 도입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좌변기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굉장히 위험하게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위에 발자국이 딱 떠 있으니까 아는 거죠, 이 호텔에서. 심지어는 그 문화재 있는 데다가 낙서를 하게 되는데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써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냐하면 문화재에다 낙서를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 흔적은 지워질 수 없는 증거잖아요. 결국 알고 보면 한국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국가적인 망신이 될 수 있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다. 1980년대 후반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한 동구권 국가들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 199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사와 1991년 러시아 모스크바 지사를 개설해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광 교류에 앞장섰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1994년 이탈리아 밀라노 지사와 1995년 브라질 상파울로 지사를 개설, 해외 관광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갔다. 특히 이탈리아의 경우 관광 소비 지출이 세계 5위권 안에 들 만큼 시장성이 큰 국가였고, 남유럽과 중동 지역의 잠재시장 개척을 위한 교두보로서 관광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설립 초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다. 제가 그때 지사를 개설해서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거의 몰라요. 실제 그 주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5%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사건이 삼풍백화점 사건하고 이렇게 같이 터졌는데, 관광 마케팅을 한다고 간 입장에서 그런 대형 사건, 그것도 이렇게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텔레비전을 도배하고 있으면 정말 저희로서는 역부족이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축제와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한국의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시선을 끌었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페어라는 데 갔어요. 광역단위의 무슨 전시박람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드레페라고 해서 사물놀이단을 데리고 갔어요. 그 넓은 그 스테이트 페어에서 아주 단연 우리 사물놀이 공연이 인기였고, 그것 때문에 한국관 공연도 굉장히 인기였고, 그것 때문에 현지 TV에 나가서 제가 우리나라를 소개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공공재로 관리돼 좀처럼 허가가 나지 않는 전광판을 설치해 광고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기도 했다. 유럽 선진국에서는 우리 건물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마음대로 전광판을 달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공공재이기 때문에 허가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제가 그 시청 이런 데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냥 그만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전광판을 달아서 그냥 그것만 봐도 코리아 투어리즘이 여기 와 있구나, 그런 걸 했었고요. 관광공사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소기의 성과로 이어졌다.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소위 그 여행업계에서 우리나라를 단일 관광 목적지로 해서 판매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 수요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업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서 1년에 한 5건 정도 우리나라에 단독으로 취급하는 상품들을 만들고 또 옵션으로는 굉장히 많이 팔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1994년은 한국 방문의 해. 개방화에 따른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와 지속적인 해외 지사의 확장, 그리고 1994년 한국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1997년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관광 산업 또한 위기를 맞게 된다. 우리나라에 남은 외환고가 37억 불 정도에 불과한 그런 정말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금모기 운동해서 극복하려는 국민 단합이 일어났죠. 그런데 관광 분야에서도 뭔가가 기여하는 바가 있어야겠다. 관광공사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바로 김대중 대통령을 한국 방문 홍보 영상에 출연시키는 것이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동안 민주투사로서 해외에서 관심이 됐고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분을 활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단지 답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제가 일단 기획을 해서 상부에 올렸죠. 그래서 이거 좋다라는 평가가 돼서 결국은 문화관광부 장관께 기획서를 올리게 됐고 장관이 대통령의 취임 후 초도 순시 때 건의를 드렸죠. 대통령께서 혹시 관광광고에 출연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출연료 많이 줍니까? 이래가지고 답이 왔죠. 한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새로운 한국을 만나십시오. 웰컴 투 코리아는 당시 미국과 일본, 동남아와 유럽 등지에 약 2개월간 방영되었고 방영 이후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방영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1999년 나고야 파타 총회에서 마케팅 부문 금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외국에서 볼 때는 이거는 굉장히 임팩트 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그렇게 연기를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것이 또 해외 뉴스에도 뜨게 되는 거예요. 돈은 안 들였습니다. 대통령 출연이라는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대한민국 관광산업은 1990년대 후반 한류 열풍과 함께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한류란 말은 처음에 1999년 말 정도에 중국에서 일어나게 됐죠. 그때 언론인들이 한류라는 말을 쓰면서 한류로 굳어졌는데 그때 중국에서는 97년도에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한국 드라마가 처음으로 수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중국에서 수천만 명이 시청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특히 지난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드라마 겨울연가는 윤사마와 지우히메라는 초특급 한류 스타를 배출할 만큼 현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배경이 된 춘천시와 남이섬 일대는 지금까지도 겨울연가의 성지로 불리며 일본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오사카 지사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데 그 사람이 요구사항이 재밌어요. 뭐냐면 배용준을 좀 빌려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자기가 비디오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는 건데 알랑들롱이 출연하는 상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랑들롱이 나오면 일본의 그 여성 팬들이 가가지고 알랑들롱하고 악수하고 같이 기념 촬영하고 근데 그 사람이 알랑들롱만 30년을 울고 먹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알랑들롱은 이제 안 된다 이거야. 모객을 해도 모객이 잘 안 되니까 배용준을 자기한테 빌려주면 좀 고맙겠다.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아이돌 가수의 해외 진출과 함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관광공사가 한류 팬미팅을 많이 주선했어요. 일본뿐 아니라 이 중국에서도 젊은이들은 H.O.T가 온다. 그러면 완전히 공항이 마비될 정도예요. 경찰이 수백 명이 깔리죠. 겹겹이 에워싸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행사를 치르게 되고. 댄스 가수 싸이는 2012년 강남스타일이란 노래로 미국과 유럽까지 장악하며 월드스타로 발돋움하기도 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열풍이 한창 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남이 어디냐는 그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안 돼서 미국 유력지인 그 USA 투데이 기자를 한국에 보내기로 했어요. 근데 관심도 없고 안 하는데 저희가 설득 끝에 본인이 이제 그럼 한번 가보겠다 해서 보내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서 다시 만나니까 정말 당신 때문에 좋은 경험을 했고 강남을 잘 알게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 굉장히 뿌듯했었습니다. 지속적인 노력과 성장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인 관광객 수 1,400만 명 돌파, 관광 수입 181억 달러를 기록하며 관광 한국의 시대를 열었고 정부는 뜨거운 한류 열풍을 이어가기 위해 2016년 한류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관광이 90년대까지 이제 기본적인 성장을 해왔는데 사실 관광 성장의 핵심적인 그 기폭제거라는 게 한류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래서 초창기는 이제 K 드라마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K-팝으로 옮겨갔고 최근에 이제 영역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K-컬처라고 그러는데 음식, 문화 이런 쪽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관광에 선순환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한류와 더불어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엔 2019 세계 뇌신경 과학학술대회 유치를 성공시키며 관광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같은 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가능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유리하죠. 그게 이제 의료관광하고 마이스죠. 마이스 경우는 일단 오는 사람들이 이 체류기간이 일반 관광보다 굉장히 더 길고요. 그다음에 쓰는 돈도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스에 참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국제회의나 전시회, 인센티브 이런 데 참가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회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에요. 경체 한 대를 수출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득이 마이스 산업의 4명 유치하는 것과 맞먹기 때문에 그만큼 마이스 산업이 효과가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관광산업의 불모지에서 관광 대국의 디딤돌을 만든 한국관광공사. 관광공사는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의 가교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 또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은 창조입니다. 창조. 그 지역만이 맛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해요. 리크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가 선용을 통해서 각자의 그 삶의 행복을 갖게 해주는 이런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이나 패션이나 이런 소프트 산업이 대세를 이룰 겁니다. 그래서 관광은 결국 우리나라의 향후 먹거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이미지나 브랜드로 팔아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설달 같은 대동강물을 그냥 주는 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마케팅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산업이라는 성장 동력을 에너지로 지금도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